참으로 신기한 건 이렇습니다. 현대물리학이 밝힌 이 네 가지 입자요. 이미 2500년 전에 그리스 학자들이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을 위한 과학, 알기 쉬운 과학, 그리고 지식이 쌓이는 과학 강연 사과나무의 진행자 고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론 물리학 혹시 좋아하는 분 계신가요,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설마? 예, 저기 한 명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어떤 면 좋아하세요? 물리학의 어떤 면이 마음에 듭니까? 저는 학교에서 물리를 배울 때 전기보다 역학을 배우면서 에너지를 설명하고 이걸 적용해서 우리가 모르던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돼서. 예,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새로운 법칙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던 그런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 우리 상식으로 알던 세상과 우리 과학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는 세상 굉장히 다른 건데요.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이 과학을 한다, 이런 말도 합니다. 이렇게 그 진리를 들여다보면 그 세상에 너무나 아름다운 구조들을 발견한다는 말인데요. 오늘 초대한 강연자도 이런 대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나눠주실 그런 강연자입니다. 예, 오늘 강연자 과연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강연 주제는 표준 모형과 힉스 입자입니다. 예, 오늘 강연을 해주실 박인규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강연의 주제가 힉스 입자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이런 소립자, 이런 이론 물리학을 좀 하게 돼서 듣다 보면은 외국 그런 과학자들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혹시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이런 쪽에서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계신지요?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희소 박사님 계십니다. 물론 예. 돌아가셨지만, 바로 오늘 강연 주제의 한 얘기인 힉스 입자의 이름을 사실 명명하신 분이거든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그런 유명한 과학자가 계속 계셔왔군요. 네. 예. 힉스 입자. 한참 세상을 뜨겁게 만들었는데요. 오늘 박인규 교수님 통해서 그 소립자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교수님 강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한 얘기는 사실은 우주에 관한 어떤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주가 무슨 재료로 만들어졌고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가 돼서 오늘날의 우주가 됐는가, 거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표준 모형인데요. 지금 표준 모형은 사실 여러분들 아마 이미 지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모형에 대한 얘기하고 그 표준 모형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힉스 입자라는 얘기를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 물질들을 다 쪼개면 원자로 구성됐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그 원자는 더 쪼개보면 원자핵과 그 원자핵을 주변을 도는 전자,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또 원자핵은 우리가 알다시피 양성자와 중성자,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 정리하면 우주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겠죠. 사실은요, 현대물리학이 밝혀낸 또 다른 사실은 양성자와 중성자는 U쿼크하고 D쿼크 두 개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시 정리하면 전자, U쿼크, D쿼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겠죠. 근데 원자에 바운드돼 있지 않고요. 사실 우주를 막 떠돌아다니는 또 다른 입자가 있습니다. 바로 중성미자인데요. 그 중성미자는 워낙 다른 입자들하고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주에 가득 지나다니기만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몸에 10억 개 넘는 중성미자들이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다 정리하면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은 4가지가 있는데요. 중성미자, 전자, U 쿼크, D 쿼크 이렇게 4가지가 있겠죠. 참으로 신기한 건 이렇습니다. 현대 물리학이 밝힌 이 4가지 입자요. 이미 2500년 전에 그리스 학자들이 얘기했었어요. 물, 불, 공기, 흙, 4원소설 4가지를 잘 섞으면 삼라만상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밝힌 이 4가지 원소요. 어떻게 보면 현대판 4원소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고요. 이것이 우리가 밝힌 것들에 의하면 세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중성미자, 전자, U 쿼크, D 쿼크의 아버지 세대가 있어요. 보면 우리 바트가 있고 미스터 심슨이 있듯이 아버지 세대는 뮤온 중성미자, 뮤온, 그 다음에 C 쿼크, S 쿼크 이렇게 해서 아버지 세대에 또 4명이 있고요. 할아버지 세대도 존재해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그 4개씩 3세대가 존재하니까 현대 물리학이 밝힌 표준 모형이 다루고 있는 입자는 전체가 12개고요. 이 12개를 우리 물리학자들은 페르미온이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즉 물질을 구성하는 것들이죠. 지금부터는 제가 약간만 이야기 주제를 바꿔서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러면 이 입자들, 아까 얘기했던 12개의 입자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다시피 자연계의 힘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2가지는 보이는 힘이고요. 2가지는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2가지 뭐냐면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보이는 건 우리 중력인데요. 사과가 떨어지는 힘, 마침 우리가 이게 지금 그 사과에 관련된 과학 토크니까요. 사과가 떨어지는 힘, 또 하나는 뭐예요? 달이 지구에서 멀어서 도망가지 못하고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2가지가 다 사실은 중력이죠. 그 중력이 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정전기 현상이라든지 자석이 붙는 전자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힘은 늘 우리 일상생활에 같이 하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힘이고요. 아주 신기한 것은 뭐냐면 중력은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작은 힘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2가지 입자가 있을 때 서로 미치는 중력이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상대적인 거고 우주라는 큰 스케일로 가면 중력이 가장 중요한 힘이 되죠. 근데 약한 힘은 우주라는 큰 걸 만들고요. 그거보다 훨씬 강한 전자기력은 굉장히 작은 애톰, 원자의 세계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약한 힘은 큰 구조를 만들고 그다음에 아주 그거보다 센 힘은 아주 작은 원자를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힘이 더 있죠. 우리가 2가지 힘 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바로 핵 속에 들어있는 힘인데 첫 번째가 그 핵을 뭉쳐있게 하는 힘인데요. 바로 양성자 생각해 보시면 둘 다 양전하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밀칠 겁니다. 근데 이놈들을 딱딱 뭉쳐가지고 한 군데 아주 작은 공간에 몰아놓은 걸 봐서는 무지무지 센 힘이겠죠. 바로 강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양성자, 중성자들을 뭉쳐서 핵을 만드는 강한 본드와 같은 힘인데요. 접착제와 같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강력이라고 부르고요. 가끔가다 핵종이 바뀝니다. 방사능 분기 아시죠?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뀔 때 보면 바뀌면서 전자와 중성미자를 또 내거든요. 그렇게 이제 핵종을 바꾸는 힘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약한 힘이라 해서 양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4가지 힘은요. 옛날에는 우리가 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장 또는 힘, 장에 의한 힘이라 불렀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요. 사실은 위치 에너지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스키장에 있을 때요. 스키장에서 1500m 스키장에서 스키를 신고 있으면 스키는 안 갑니다. 왜 안 가냐면 기울기가 없으니까. 중요한 건 기울기거든요. 내가 500m 있던 1500m 있던 상관없이 1m 갔을 때 얼만큼 스키장의 높이가 떨어졌느냐.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장은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고 옛날엔 그것을 우리가 힘의 근원이라 불렀습니다. 근데 현대 물리학은요. 그렇게 이제 장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지 않고 우리가 입자를 주고받는 걸로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입자와 B라는 입자가 서로 힘을 주고받는 매개 입자라는 것을 주고받으면서 교환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 사람이 소통한다는 것도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입자와 B라는 입자가 서로 매개 입자를 주고받으며 소통한다. 즉 중력은 중력자를 주고받고요. 양력은 약한 보존이라는 놈을 주고받고요.
그다음 전자기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빛 알갱이죠. 가상 광자, 그 포톤이라고 합니다. 그 가상 광자를 주고받으면서 발생하는 힘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페르미온 입자 아까 얘기했던 1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존 입자 그 4개가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하나 빼놓은 것은 사실 중력입니다. 왜냐하면 중력은 워낙 그 미약한 힘이기 때문에 표준 모형에서 다루지 않고 따지고 보면 광자, 그다음에 W 입자, Z 입자 2개 다 이제 약한 힘을 전달하는 입자고요. 그다음에 강한 힘을 전달하는 글루온 이렇게 해서 4개의 입자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재밌게 12개의 페르미온 입자가 있고 4개의 보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모형은 이 16개를 가지고 만드는데 사실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16개 입자들이 전부 서로 다른 질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입자는 질량이 없고요. 어떤 입자는 질량이 아주 무거운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질량을 갖고 있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1964년에 우리 이제 지난 또 노벨상에 있었던 피터 힉스 박사 외에도 여러 명의 박사들이 그 어떻게 해서 입자들, 기본 입자들이 질량을 갖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을 만듭니다. 바로 이제 힉스 장에 대한 얘기고 오늘 얘기의 주제인 힉스 입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 얘기가 하도 힘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왜 신의 입자로 불렸느냐. 보면 레온 레더만이라는 과학자가 그 다음과 같은 이 표준 모형을 설명하는 책을 씁니다. 그 책을 썼는데 표준 모형에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입자의 개수와 보존의 개수를 설명하는 건 굉장히 쉽게 설명했어요. 근데 힉스 입자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너무 힘드니까 이 입자 설명하려니까 힘들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욕이죠. goddamn particle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이 dam이 들어가는 건 뭐 책 제목으로 안 좋으니까 dam을 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god particle이라는 이름을 붙었고 정작 피터 힉스라는 분은 그렇게 뭐 god particle이라고 해서 신의 입자로 불리는 건 싫어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설명이 힘드냐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진공 속에 저런 입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개의 페르미온 입자들이 있었고 4개의 보존 입자가 있었는데 진공 속에 얘들이 애초부터 질량이 없었어요. 근데 이 진공이 그냥 진공이면 그 질량이 없을 텐데 그 안에 힉스장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 힉스장이 이 기본 입자들하고 상호작용을 하여서 소위 기본 입자에 달라붙어서 질량을 만들었다는 설명이거든요. 굳이 설명하면 우리가 진공 속에 쇠구슬도 있고 뭐 유리구슬도 있는데 거기 그냥 진공이 있으면 그냥 질량이 0이니까 광속도로 돌아다니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공기가 차 있으면 질량이 있는 입자들이 광속도로 달리지 못하죠.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영화배우 장동건 씨 아시죠? 예. 장동건 씨가 지금 제 옆에 가상으로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장동건 씨하고 저는 수학적으로는 대등합니다. 즉 수학적으로는 같은 남자고요.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동건 씨하고 저하고는 수학적으로 완전히 동등한 입자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다르죠, 분명히. 어떤 일이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여러분들 방청객이 아무도 없고 장동건 씨하고 저하고 둘이서 여기서부터 저 문을 향해서 빠져나간다고 쳐봅시다. 아무런 방해가 없기 때문에 장동건 씨하고 저는 똑같이 빠져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방 안에 방청객으로 가득 차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힉스장이고요. 힉스 입자들인데요. 아마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여기 장동건 씨가 저 문으로 빠져나가고요. 저는 저 문으로 빠져나가면 저는 아주 유의하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아주 편하게 빠져나갈 수 있고 장동건 씨는 아마 금방 질량을 얻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둘러싸여서 커다란 매스 질량을 얻게 돼요. 그래서 몸이 무거워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마 빠져나가기도 전에 여기 서 있을 거예요. 바로 힉스장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힉스장과 잘 달라붙는 입자는 힉스장하고 많이 붙어 있어서 질량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질량이 0인 입자들은 힉스장하고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쉽게 그 질량을 얻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조금 설명이 됐나요? 예. 그러면 표준 모형은 결국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 2013년도에 노벨상 받은 두 분이고요. 앙글레르 박사하고 피터 힉스입니다. 근데 그 한 분, 원래 브로우 박사라고 한 분 더 계시는데 그분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두 분이 노벨상을 수상하셨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전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의 사원 소설이 사실은 우리
덜튼에 의해서 원자론이 제기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맨델레프의 주기율표 나왔지만 원소 주기율표가 있죠. 어떻게 보면 원소 주기율표가 지금 우리 21세기에 와서는 현대판 원소 주기율표는 표준 모형으로 대체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보면 현대판 주기율표는 굉장히 규칙적입니다. 12개의 페르미온, 4개의 보존, 그 다음에 그것에 질량을 주는 그 힉스 입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표준 모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주기율표를 얻었을 때 사실 화학자들은 이 원소와 이 원소는 어떻게 결합할 것이고 이 원소와 이 원소를 결합하면 무엇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듯이 표준 모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전자를 발견하기 전까지요. 전기를 이해 못할 때는 사실 전기가 굉장히 위험한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뭐 번개를 맞아서 다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위험한 존재지만 지금은 전기를 너무나 잘 이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표준 모형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표준 모형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핵력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위험하게 느껴지는 어떤 핵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서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 지금의 전기 에너지처럼 핵 에너지도 아주 안전하게 쓸 날이 올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우리 생활에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날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표준 모형은요 사실 옳은 이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중력을 빼고 설명했으니까 중력을 포함하지 않은 이론이니까 완벽한 궁극의 이론은 아니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암흑 물질이요. 우리가 은하계의 회전 속도를 보면 그 안에 더 많은 질량이 들어있다고 하죠. 그 암흑 물질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또 요새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주가 그냥 팽창하는 게 아니라 가속 팽창한다고 합니다. 그 가속 팽창의 원인인 다크 에너지, 소위 암흑 에너지도 표준 모형은 전혀 설명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결국 궁극의 이론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미래의 과학자가 되거나 하셔서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궁극의 이론을 만들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물체들, 생명들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쪼개고 들어가서 그 근원적인 입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 인간들이 고대부터 궁금해왔고 그런 고민의 연속선상에서 지금 힉스 입자, 힉스 장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강연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이제 표준 이론이라는 게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론이라는 게 굉장히 힘이 있으려면은 아주 아름답고 단순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도 많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전자기장에서 잘 알게 되면서 실제 우리가 그 전자 제품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혹시 이 힉스 장, 힉스 입자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우리의 실생활에 지금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아니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야가 있는지. 직접적으로 힉스 입자를 어디다가 써먹겠다 이런 건 없을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실은 원자력 우리 발전부터 시작해서 원자폭탄 또는 이제 미래 에너지라고 불리는 핵융합. 사실은 이런 모든 핵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근본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표준 모형에서 다루는 이론들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뭘 다루고 있는지를 근원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바로 그 이해가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위험성도 제거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여기 아까 관심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지금 아주 어린 학생들이 와 있는데 혹시 오늘 강연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다면은 꼭 학생들 아니더라도 다 좋습니다. 우리 방청객들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까 힉스 입자 이론은 중력을 제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중력이 있는 지구에서 이 이론은 현실성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제가 전달을 잘못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력이 없을 때만 표준 무역이 작동되는 게 아니고요. 표준 무역 자체에서는 중력을 이론에서 다루지 않는다고요. 예. 이론에서 다루지 않고, 그 중력은 이제 워낙 또 아까 미약한 힘이라고 했으니까 중력은 빼고 전자기력, 양력, 강력 이 세 가지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준 무역이 완벽한 궁극의 이론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그렇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학생이 나중에 중력까지 포함하는 대통합 이론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예, 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그스 입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발견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답변 드린 거하고 똑같은 원리인데요. 우선 히그스 입자는 우리 주변에 그냥 있는 건 아니고요. 가속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까 이제 히그스 장을 얘기했죠, 제가. 이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호수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깜깜한 밤에 돌을 던져보면 알죠. 즉 뭐냐면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방울이 탁 튀어서 방울이 돼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이 진공 속에 히그스 장이 들어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거대한 에너지를 진공 속에다 넣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가속기를 통해서 입자와 입자를 가속시켜서 충돌을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거대한 에너지가 진공 속에 마치 호수에 돌을 던지듯이 에너지가 쌓이고 거기서부터 히그스 장이 히그스 입자가 돼서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는데 그냥은 발견할 수 없고요. 그 히그스 입자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순식간에 붕괴를 해서 다른 입자들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붕괴된 사진을 여러분들 잘 아는 디지털 카메라죠. 인증샷이죠. 사진을 재빨리 찍어서 그런 사진을 분석을 해서 히그스 입자가 여기서 발생됐구나 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예. 교수님 너무 이렇게 설명하실 때 너무나 막 눈이 반짝반짝 하신 게 정말 그러니까 이 과학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꼭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박인규 교수님께서도 히그스 입자 찾기 위한 그런 국제 연구 프로젝트에 한국 대표로 참여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경험을 조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공동연구는 바로 이렇게 이제 그 히그스 입자 찾기처럼 굉장히 이제 돈이 많이 들고 많은 과학자들이 뭉쳐서 해야 되는 연구들인데요. 보통 저희가 2,000명에서 3,000명의 과학자들이 같이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이제 교육과학기술부죠.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2006년에 그 스위스 서언과 협약을 맺었고요. 2007년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대표를 맡았던 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대표를 맡았고요. 굉장히 운이 좋게 이제 제가 대표를 맡을 때 히그스 입자의 발견과 노벨상을 타는 일이 있었죠. 예. 저로서는 영광입니다. 지금은 현재는 이제 제 3기 우리 이제 한국 대표인 고려대학교 최수영 교수님이 지금 그 대표를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한국 그 팀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아마 2030년까지 한국 팀들이 계속 활동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히그스 입자 되게 사실 어려운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어때요? 교수님 강연 통해서 조금 더 어떤 궁금증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겼나요? 예, 조금 더 많이 알아보게 됐죠. 알아보고 싶게 됐죠. 저도 좀 그래진 것 같은데요. 이 아주 어려운 분야를 되게 재미있고 정말 와닿게 설명해 주신 교수님께 오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인규 교수님 모시고 만물의 근본 모델인 그런 표준 모형과 그리고 히그스 입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그 기억에 남는 게 아까 질문한 학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히그스 입자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진행했냐, 어떻게 존재를 알게 됐냐라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이 세상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들을 파헤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 아파하고 관심 없어 할 만한 그런 것들을 아주 즐겁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과학자들 아닌가. 그런 아주 첨단에 서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톡톡 튀고 아삭한 과학 강연 사과나무.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